네가 감히 내 구역 뒷간에 손을 대? 증거 있어? 뭘 증명할 건데? 말싸움은 기본이고 주먹 다짐까지 벌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게로 때리고 멱살을 잡고 심하면 관아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시대 재판 기록을 찾아보면 실제로 분뇨 절도 사건이 나와요. 지금 들으면 우습게 느껴지지만 당시에는 진지한 재산범죄였던 겁니다. 판결문에 피고인은 원고의 분뇨를 무단히 취하였으니 곤장 20대에 처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명절에 양반가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사를 지냈죠. 제사상에는 반드시 고기가 올라갔어요. 소머리, 돼지고기, 닭, 생선, 푸짐하게 차렸죠. 그리고 손님 접대도 많았습니다. 친척들이 모이고 세배 오는 사람들을 대접해야 하니까요. 이때도 고기를 넉넉하게 차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고기를 먹는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 명절 직후의 분뇨는 특급 상품이 됐어요. 똥장수들은 명절 다음 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이번 추석에 김대감 댁에서 소 한 마리 잡았다더라. 박정승 댁에서 큰 잔치를 벌인다더라. 이런 정보를 미리 수집하기도 했어요. 정보가 곧 돈이었거든요. 심지어 양반집 하인들에게 뇌물을 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잔치 열리면 미리 좀 알려줘 하고요. 쌀 몇 대를 건네주면서 정보를 사는 거죠. 궁궐 뒷간 이용권은 어떻게 배분됐을까요? 궁궐 북료는 최고급으로 쳐줬습니다. 매일 고기가 올라가는 수라상, 그 결과물이니까요. 그런데 궁궐은 한양에 하나뿐이고 똥장수는 100명도 넘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일종의 경매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궁궐 관리를 담당하는 내관들이 1년에 한 번씩 입찰을 받았어요.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똥장수가 향후 1년간 궁궐 분뇨 수거권을 독점하는 방식이었죠. 기록에 따르면 이 권리를 얻기 위해 똥장수들이 1년치 수입의 절반까지 쏟아붓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궁궐 분뇨는 대팔 때 워낙 비싸게 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절반을 투자해도 결국은 장사였던 거예요. 나머지 절반이 순수익이 되는 셈이죠. 똥장수는 대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버지가 똥장수면 아들도 높은 확률로 똥장수가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이미 확보해 놓은 계약처가 있었어요. 어느 집 뒷간은 언제 가고 어느 집은 얼마에 계약되어 있고 이런 기반이 갖춰져 있었죠. 처음부터 다 새로 개척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골 농민들도 있었어요. 김씨네 걸음은 품질이 좋아 이런 평판이 쌓여 있으면 장사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무엇보다 구역 권리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역은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기존 똥장수들의 암묵적인 인정이 필요했죠. 아버지가 오랫동안 일하면서 확보한 구역 권리를 아들이 물려받으면 훨씬 유리했습니다. 이걸 남에게 빼앗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이 집은 매달 초하루에 가고 저 집은 보름에 가고 궁궐 담당 내관한테는 설날에 선물을 보내고 일종의 직업 교육이었죠. 한경지략이라는 조선 후기 문헌이 있습니다. 한양의 풍속과 생활상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분뇨를 수거하는 자들은 대대로 그 업을 이어 행한다. 세습되는 직업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죠. 실제로 조선 후기로 갈수록 특정 가문이 한양의 분뇨 수거를 독점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요. 몇몇 집안이 이 일을 대대로 해온 거죠. 이건 양면이 있었습니다. 좋은 점은 안정적인 생계가 보장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가 닦아놓은 기반 위에서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헤매지 않아도 됐죠. 계약처도 있고 단골도 있고 구역도 있으니까 바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나쁜 점은요? 이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똥장수면 아들도 손자도 똥장수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설령 다른 직업을 갖고 싶어도 이미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혀 있었거든요. 저 집안은 대대로 똥장수 집안이야.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똥장수 아들은 차별을 경험했어요. 마을 아이들이 야, 똥장수 아들이다 하며 놀리고 피했습니다.
서당에 가고 싶어도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죠. 천민 자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혼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좋은 집안에서는 천민과 사돈 맺기를 꺼렸습니다. 결국 비슷한 처지의 집안끼리만 혼인이 가능했죠. 그래도 일부는 이 굴레를 벗어나려고 애썼어요.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작은 땅을 사거나 장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어요. 조선의 신분제가 너무나 견고했거든요. 경국대전에는 천민의 신분 이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막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똥장수는 천민이었어요. 조선 사회의 신분제는 매우 엄격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이렇게 4계층으로 나뉘어 있었죠. 그리고 이 신분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습니다. 노력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었어요. 똥장수는 천민에 속했습니다. 그것도 천민 중에서도 특히 불결하다고 여겨지는 부류였어요. 왜냐하면 분뇨를 직접 다루는 직업이었으니까요. 실제로 그들이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길을 걸을 때도 비켜줘야 했습니다. 양반이 저쪽에서 걸어오면 똥장수는 길 한쪽으로 물러나 고개를 숙여야 했어요. 감히 양반과 눈을 마주칠 수도 없었죠. 눈을 마주치면 건방지다고 혼이 났습니다. 같은 우물을 사용하는 것도 금지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 사람이 쓴 물은 더럽다. 이런 인식이 팽배했거든요. 별도의 우물을 파서 써야 했습니다. 혼인에도 제한이 있었어요. 똥장수의 자녀는 상민과 결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같은 천민이거나 비슷하게 천대받는 직업을 가진 집안과만 혼인할 수 있었죠. 거주 지역도 구분됐습니다. 한양 안에도 양반들이 모여 사는 동네, 중인들이 모여 사는 동네, 평민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따로 있었어요. 북초는 양반 동네, 중초는 중인 동네, 이런 식이었죠. 똥장수 같은 천민들은 대부분 성 밖이나 도성 변두리에 살았습니다. 도심에서 밀려난 거예요. 관직에 나가는 것은 꿈도 못 꿨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재능이 있어도 과거 시험을 볼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 차별은 본인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후손 3대까지 이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똥장수였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손자까지 불이익을 받았던 거죠. 목민심서에서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 비록 천하다 하더라도 없으면 안 되는 일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의 가치는 인정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만 천하게 여긴다. 당대 최고의 학자 눈에도 이 모순이 보였던 거예요. 필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왜 멸시를 받아야 하느냐는 거죠. 일의 가치와 사람의 대우가 따로 노는 이상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바뀌지 않았어요. 조선이 망할 때까지 신분제는 유지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살아야 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어떤 똥장수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이 굶어 죽는다. 차라리 천대를 받더라도 밥은 먹고 살자. 자존심을 접고 현실과 타협한 거죠. 천대받는 일이었지만 가족을 위해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희생 위에 가족이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일부 똥장수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생 똥장수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흔한 방법은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다른 사업을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작은 땅을 사서 농사를 짓거나 주막을 차리거나 행상을 시작하거나 이런 식으로 직업을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원래 똥장수였잖아. 이런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거든요. 과거가 발목을 잡았어요.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하려 해도 어디선가 소문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자식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겠다는 일념으로 돈을 모은 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만큼은 이 일 하지 마라. 장사를 배워라. 글을 배워라. 이런 아버지들의 눈물겨운 노력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자기는 평생 천대받더라도 자식만은 다른 삶을 살게 해주고 싶었던 거죠.
조선 후기 기록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한 똥장수가 20년 동안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고 가족들도 최소한만 먹이면서 참고 또 참았죠. 새 옷 한 벌 안 사 입고 고기 한 점 안 먹으면서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마침내 한양 근교에 작은 땅을 샀습니다. 꿈에 그리던 내 땅이었어요. 단 몇 마지기밖에 안 되는 작은 땅이었지만 그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똥장수를 그만두고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농사는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비웃었죠. 똥장수 출신이 무슨 농사를 짓겠어? 천민이 농사를 짓는다고 손가락질했어요. 이웃들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20년 동안 거름을 다뤄왔잖아요. 어떤 거름을 언제 얼마나 어떻게 써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내기 전에는 얼마나 뿌려야 하는지, 김매기 때는 어떻게 추비를 줘야 하는지. 몇 년 후 그는 마을에서 제법 잘 사는 농민이 됐습니다. 여전히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아들은 글을 배워서 훗날 서당 훈장이 됐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나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다. 물론 이런 성공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은 신분의 벽을 넘지 못했죠. 하지만 희망을 버리지 않고 노력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 이름 없는 노력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놀랍게도 조선 정부는 이 분뇨 수거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관리했습니다. 그냥 민간에 맡겨둔 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신경을 썼어요. 경국대전, 조선의 기본 법전에 분뇨 처리에 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왜 정부가 직접 나섰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위생 문제였습니다. 20만 명이 사는 대도시에서 분뇨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염병이 퍼질 수 있었죠.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여름철마다 콜레라나 이질 같은 전염병이 큰 문제였습니다. 한 번 유행하면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어요. 정부는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각 집은 뒷간을 청결히 유지하라. 분뇨는 정해진 장소에만 버려라. 똥장수들의 수거 활동을 방해하지 마라. 위반하면 처벌을 받았어요. 두 번째 이유는 농업 생산성이었습니다. 조선은 농업 국가였잖아요. 농업 생산성이 곧 국력이었죠. 거름 공급이 원활하면 농사가 잘 되고 농사가 잘 되면 세금도 잘 거치고 백성들도 굶지 않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똥장수들이 일을 제대로 해줘야 나라가 돌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세 번째 이유는 분쟁 해결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똥장수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어요. 이 뒷간은 내 계약이야? 아니야? 내가 먼저 했어? 이런 분쟁이 관아에 접수되면 지방관이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추관지라는 형사사건 기록집에 분뇨 관련 분쟁 사례가 실려 있어요. 네 번째는 세금 징수입니다. 놀랍게도 분뇨 수거로 번 돈에도 세금이 붙었어요. 정확히는 직업세 개념이었죠. 장사를 해서 돈을 버니까 세금을 내라는 거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양을 구역별로 나눠서 관리했습니다. 오부 52방 체계라고 해서 한양을 5개 큰 구역, 52개 작은 동네로 나눴어요.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에 5부가 있었고 각 부 아래에 여러 개의 방이 있었죠. 각 구역마다 책임자가 있었고 그 책임자는 해당 구역의 위생 상태를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우리 구역은 분뇨 처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역은 똥장수가 부족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가면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어요. 똥장수가 부족한 구역에는 다른 데서 충원하거나 문제가 생긴 곳은 특별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조선 후기에는 한양에 전염병이 크게 퍼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특히 콜레라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는데 분뇨 처리가 제대로 안 되면 급속도로 확산됐죠. 하루아침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쓰러졌습니다. 전염병이 돌면 정부는 분뇨 처리를 더욱 강화하라고 명령했어요. 똥장수들에게 평소보다 더 주 수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분뇨가 쌓이면 병이 더 퍼지니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똥장수들도 전염병이 무서웠거든요. 전염병 환자가 있는 집에 들어가면 자기도 감염될 수 있잖아요. 당시에는 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없었습니다. 마스크도 없고 장갑도 없고 맨몸으로 일해야 했어요. 그래서 많은 똥장수들이 일을 거부했습니다. 죽으란 말입니까? 저는 안 갑니다.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당연한 반응이었죠. 정부는 난감해졌습니다. 분뇨가 쌓이면 전염병이 더 퍼질 테니까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었어요. 결국 정부는 평소에 2배 수당을 제시했습니다. 돈을 더 줄 테니 제발 일을 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했어요. 일하면 2배를 주고 안 하면 처벌한다고요. 그제야 일부 똥장수들이 다시 일터로 나섰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요. 2배 수당이면 유혹적이기도 했을 거예요. 천대받는 건 여전하지만 돈이라도 더 받으면 낫지 않겠어요. 그들은 전염병 환자 집에도 들어갔습니다. 환자의 분뇨에는 병균이 득실거렸을 거예요. 당시에는 세균이라는 개념도 없었으니 왜 병이 퍼지는지도 정확히 몰랐죠. 그냥 이 집에 들어가면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실제로 전염병에 걸렸습니다.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도시의 위생을 지킨 거죠. 지금으로 치면 코로나 시대의 의료진처럼 영웅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천대만 받았습니다. 특별한 보상도 없었고 고마워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여겼거든요. 목숨을 걸고 일했는데 감사 인사 한마디 못 들은 거죠. 승정원 일기에 전염병 시기 분뇨 수거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그들의 희생에 대한 언급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역사는 그들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19세기 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한양의 아침은 걸음을 수거하는 사람들로 시작된다. 그들은 지게에 커다란 통을 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분뇨를 걷어간다. 이 시스템 덕분에 한양은 다른 아시아 도시들보다 훨씬 깨끗하다. 매우 효율적인 위생 시스템이다. 하지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천대받는다. 외국인의 눈에도 이 모순이 선명하게 보였던 거죠. 도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필수적인 일을 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멸시받는 현실. 비숍 여사는 이것이 조선 사회의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기록도 있어요. 미국인 선교사 호머 헐버트는 이렇게 썼습니다. 조선의 분뇨 수거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이다. 도시의 폐기물이 농촌의 비료가 되고 그 비료로 재배한 곡식이 다시 도시로 들어온다. 완벽한 순환 구조다. 서양에서는 이런 시스템을 찾아보기 힘들다. 호머 헐버트는 이 시스템의 효율성에 진심으로 감탄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재활용,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개념들이 이미 수백 년 전 조선에 있었다는 거죠. 요즘 유행하는 순환경제의 원조가 조선이었던 셈입니다. 프랑스 지리학자 샤를 바라도 비슷한 기록을 남겼어요. 조선인들은 폐기물을 버리지 않고 자원으로 활용한다. 이는 매우 현명한 방식이다. 서양에서는 당시 분뇨를 그냥 강에 버리거나 길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런던이나 파리 같은 대도시도 악취가 심했다고 해요. 그에 비하면 조선의 시스템은 훨씬 앞서 있었던 거죠. 일본인 학자들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농업 관행을 조사하면서 분뇨거름 시스템을 기록으로 남겼어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방식이라고 평가했죠. 물론 외국인들도 똥장수들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어요. 왜 필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을 천대하느냐고요. 사회 시스템의 효율성과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대우가 너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은 인정받지만 사람은 인정받지 못하는 모순이었죠. 자,
이제 역사 기록에 남아있는 재미있는 일화들을 몇 가지 들려드릴게요. 명문가 뒷간 쟁탈전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 대대로 정승을 배출한 유명한 양반 가문이 있었어요. 명문 중에 명문이었죠. 이 집안은 식구가 많고 제사도 자주 지내고 손님 접대도 많아서 고기를 엄청나게 먹기로 소문났습니다. 당연히 똥장수들 사이에서는 이 집 뒷간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존재였어요. 어느 해 이 집 뒷간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소식이 퍼지자 10명이 넘는 똥장수가 몰려왔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쌀 2가마니 드리죠? 저는 3가마니 드릴게요. 제가 5가마니에 명절마다 인사까지. 경쟁이 점점 과열됐습니다. 서로 더 좋은 조건을 내걸었어요. 결국 그 양반 집안에서는 아예 입찰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주겠다고요. 결국 한 똥장수가 쌀 7가마니에 매달 댐감 제공까지 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어요. 다음은 똥도둑 재판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름날 똥장수 이 씨가 새벽에 자기 계약구역을 돌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분명 3일 전에 비운 뒷간인데 벌써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실수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며칠 더 지켜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누군가 자기보다 먼저 와서 비우고 있는 거였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이 씨는 다음날 새벽 2시에 몰래 잠복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죽이고 기다렸죠. 그랬더니 정말로 다른 똥장수가 몰래 들어와서 뒷간을 비우고 있었어요. 현장을 딱 잡은 거죠. 네 이놈 뭐 하는 짓이냐? 이 씨가 소리치며 덜미를 잡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관아로 넘어갔어요. 재판 결과 똥도둑은 곤장 20대와 피해 보상으로 쌀 1가마니를 물어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당시에는 진지한 재산범죄였던 겁니다. 궁궐 똥장수의 자부심 이야기도 재미있어요. 궁궐 분뇨 수거권을 가진 똥장수는 다른 똥장수들에게 나름 우쭐댔다고 합니다. 나는 임금님 똥을 다루는 사람이야 하면서요. 황당하게 들리지만 그게 그들만의 자부심이었어요. 심지어 아들에게 우리 집안은 3대째 궁궐 분뇨를 담당한다. 이 영광스러운 일을 네가 이어받아라 라고 말했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천대받는 직업이었지만 그 안에서도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모습이 보입니다. 조선 말기가 되면서 이 시스템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500년 가까이 이어지던 전통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개항 이후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근대적인 하수 시스템 개념이 소개됐어요. 분뇨를 파이프로 흘려보낸다고?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였을 거예요. 서양에서는 이미 하수도가 발달해 있었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접어들면서 수세식 화장실이 점점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궁궐이나 관청, 부유층 저택에만 설치됐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일반 가정으로도 퍼져나갔어요. 그러자 똥장수들의 일거리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는 분뇨가 하수도로 바로 빠지니까 수거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계약이 줄고 수입이 떨어졌어요. 한때 황금알을 낳던 양반집 뒷간도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똥장수들은 불안해졌죠. 이러다 우리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닌가.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시 변두리나 농촌 지역에서는 한참 동안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으니까요.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하려면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해방 이후에도 시골에서는 분뇨를 거름으로 쓰는 관행이 남아 있었어요.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시골 외갓집에 가면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냄새도 지독하고 무서웠죠. 그 시절에는 여전히 분뇨를 퍼서 밭에 뿌렸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건 196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입니다. 화학비료가 널리 보급되면서 인분 거름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화학비료가 더 편하고 효과도 좋았으니까요. 냄새도 없고 다루기도 쉬웠죠.
한 포대만 뿌리면 되니까 인분처럼 발효시키고 운반하는 수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제 발전과 함께 위생관념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마을 운동 때 재래식 화장실을 개량하는 사업도 있었죠. 마을마다 공동 화장실이 생기고 나중에는 각 가정에 수세식 화장실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세대 똥장수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다른 직업으로 전환했어요. 청소 용역, 폐기물 수거, 건설 현장 노동, 여전히 힘들고 굳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분제는 공식적으로 사라졌지만 사회적 편견은 쉽게 없어지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500년 가까이 이어진 똥장수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시대의 변화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사라진 직업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조선이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조선시대 똥장수. 듣기에 우습고 기이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어요. 똥으로 돈을 벌다니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는 깊이 생각해 볼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선 이것은 완벽한 순환 경제였습니다. 도시의 폐기물이 농촌의 자원이 되고 그 자원으로 생산된 곡식이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구조였어요. 버리는 게 없는 시스템이었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개념들이 이미 수백 년 전에 실현되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필수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됩니다. 똥장수가 없었다면 한양은 어떻게 됐을까요? 도시 전체가 분뇨로 뒤덮이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농민들은 거름이 없어서 농사를 망쳤을 거예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겠죠.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차별받고 천대받았던 현실. 이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도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는 직업들이 있잖아요. 청소하는 분들, 택배 기사님들, 요양보호사님들. 이분들이 없으면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데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정하고 있을까요? 신분제의 모순도 드러납니다. 돈을 벌어도 성실하게 일해도 태어난 신분 때문에 평생 차별받는 구조. 이게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현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조선 사회는 이 모순을 끝내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생존을 위한 인간의 지혜와 의지도 느껴집니다. 천대받는 일이라도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묵묵히 일했던 사람들, 그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적어도 자식 세대에는 더 나은 미래를 주려고 희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 그 이름 없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똥장수들, 그들은 역사책에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했습니다. 왕의 이름, 장군의 이름, 학자의 이름은 기록에 남지만 그들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어요. 실록에도, 문집에도, 족보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었기에 한양이 깨끗할 수 있었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 하지만 아무도 하려 하지 않는 일, 그 일을 묵묵히 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름 없는 영웅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의 삶도 분명히 역사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역사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들을 잠시나마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한양 스토리에서는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한양 스토리 궁담민담이었습니다.